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정치 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근거인데요.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또다시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이 대외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이 내용까지 함께 좀 다뤄보죠.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제 관련해서 여야에서는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이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대표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검찰 기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기소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답정 기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수사가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습니다. 1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수사고요. 2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수사인데 그럼 1기와 2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살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수사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대장동 문제 있다. 배임 혐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뇌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큰 두 덩어리가 배임과 뇌물인데 다 있는데 그 몸통이 누구냐? 유동규다. 예. 그게 이제 대장동 1기 수사의 그 결론 아닙니까? 네. 근데 2기 수사는 해보니까 유동규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몸통이 이재명이더라. 네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유동규가 몸통인지 이재명이 몸통인지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무조건 정치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본인 나름의 뭐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신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검찰 기소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어차피 기소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대응도 알려진 거고요. 뭐 어저께는 기소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팩트는 없고요. 거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428억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검찰이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봐라 돈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팩트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검찰이 무슨 얘기냐면은 김만배라는 입 앞에서 지금 딱 멈춰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소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에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공소장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요. 공소장 변경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이거에 관련된 것을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증거를 내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안 나왔네, 못 넣었네 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검찰도 쭉 보면은 지금 해왔던 대로 간 거고 예. 이재명 대표도 해왔던 대로 지금 대응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차이점이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기소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428억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수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428억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게 빠진 거 가지고 그냥 부실 수사해놓고 그냥 억지 기소한다 이런 또 논거로도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공소장에 넣었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세 가지 사건이 병합돼 있고요. 그럼 세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돌출돼 갖고 눈에 확 띄는 게 428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으로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도 이루어질 텐데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걸 넣었다가 이 부분이 무죄가 날 경우 검찰이 받을 수 있는 타격 뭐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공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벌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완성도를 높여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검찰도 이번 기소 이제 1차 기소라고 명명한 것이 이제 그 배경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민주당의 어제 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이제 당무위도 이제 당일에 이제 소집을 했고요. 일단은 이 좀 빠르게 움직인 이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당무위를 바로 예. 최고위원회 회의해가지고 예. 의결을 내서 바로 열었거든요. 그렇죠. 당일에요. 속전속결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광석화처럼 하는 데는 친명 쪽의 전술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뭐 당원이다, 전직 의원이다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장점은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밀어붙임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이 대표를 옹유하고 있다라는 대내외적 공표는 할 수 있지만요. 80조를 이렇게 이러려고 바꿨냐라고 하는 비난에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바로 네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게 기명으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취합을 했거든요. 실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무위원들이 도저히 서울에서 열리는 그 시간에 열리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진즉에 그렇게 속전속결 정광석화를 하기로 했으면은 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사람들은 좀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원샷으로 이번에 다 끝나버리면 뭐 일장일단이 있고 뭐 비판과 비난이 있어도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세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검찰 소환이 있죠. 영장이 있죠. 체포동의안이 있죠. 또 당내로 또 80조 조항 적용 문제가 있죠. 그래서 2차 세트 당내외에 특히 검찰과의 어떤 그 밀당이 지금 필요한 순간인데 1차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소를 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었잖아요. 아니, 다 알죠. 기소할 거다. 그러면 당무위를 열어서 이 대표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미리 협조가 안 아니,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80조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1항과 3항을 막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뭐 절차가 정리정돈이 돼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소가 딱 되면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사무총장이 대표의 당무를 정지를 해놓고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친명 쪽에 이것도 이해가 가요. 속전속결 정광석화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 하는 것이 맞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이가 반발을 하는 거죠. 예. 일단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놓고 예.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80조 1, 2, 3항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이라도 아니면은 몇 시간이라도 당무를 일단 정지를 해놓고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조홍천 의원의 비판이 일리는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회의 생각은 그럴 거 없이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절차도 문제가 없고 뭐 하자가 혹시 있더라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속전속결 정광석화를 친명 쪽이 채택을 해서 어저께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명계 반발이 실제로 어떤 목소리로 나왔는지 이 내용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네. 당을 동원해서 이 의혹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네. 어제 민주당 내 상황 그리고 이 지금 비명계 반발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다른 집안 사정에 대해서 뭐 논평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답을 정해놓은 기소다 그랬는데 어제 그러면 그 당무의 결론은 뭐냐? 그것도 답이 정해져 있었다. 답정 방탄, 답정 사면이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당원 80조 사망 정치 탄압일 경우 예외로 한다. 당직 정지. 예. 이게 이제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 출범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기 위해서 같이 살아난 사람이 또 두 분이 있죠. 예.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예. 그러니까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로남불 뭐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외라는 게 어쩌다 한 번 있어야지 예외 아닙니까? 예, 어쩌다 한 번 있어야지 예외인데 이제 예외의 일반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저 당원 80조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예 그냥 당원 80조를 없애는 것이 그게 정직한 자세가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죠. 신경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들은 이런 비명계획 같은 목소리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분은 지금 독수리 오영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독수리 오영재 정도만 얼굴 대놓고 그러니까 실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익명 아니면은 아예 소리를 내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봤듯이 그때 사실은 숫자가 드러난 겁니다. 무효하고 예. 기권표가 20표 정도 있었고 가결적으로 넘어간 분들이 한 열 몇 분 있었고 그게 이제 30 몇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도 실체를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부결표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다들 알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예. 한두 분 빼놓고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비명 성향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네, 그건 이제 낸다고. 권리당원들이 내는 예, 거죠. 그건 낸다고 의원들하고는 뭐 별개 직접적 문제긴- 관련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세트는 일단 이렇게 해서 당원 그렇죠. 80조 적용까지 해서 세트는 일단 끝났잖아요. 네. 2차 세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좀 양상이 좀 다를까요? 이제 그게 궁금하죠.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사 소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그때도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같은 양상이 되풀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한 사안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부결 쪽에 숨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분들이 몇 분인지가 도저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 무효 기권을 했던 분들이 20분인데 20분 중에 일부가 가결로 움직이거나 또 그분들 일부가 부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예. 부결 쪽의 일부가 가결이나 무효 기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이합 집산이 새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때와 비슷한 상황 내지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네.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골치 아픈, 대단히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권리당원 그거 얘기했던 거에서 사실 권리당원들이 의원들 직접 의견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권리당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혹시나 이렇게 의견을 낸다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뭐 생각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또 가처분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끌지는 않고 바로 낼 거 아니겠어요. 가처분 결정도 뭐 가처분 결정의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원이 이론을 구성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3월 초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것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체포동의안도 중요하고 예. 3월 초에 있었던 전 실장의 어떤 유명을 달리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헌 80조를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차 세트에 전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법원에 출석을 2주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그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때문에 이제 당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대표는 충실히 할 수 있다. 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해왔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으로 이제 정말 넘어가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이 대표가 그쯤 돼선 어떤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움직임이 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보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이번에 대장동인데 이게 3가지 사건이 병합된 거 아닙니까? 예. 미래신도시, 성남FC 그리고 이제 또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지난번 검찰 수사 출두할 때는 월화수목금은 일해야 되겠으니 토일 중에 출두하겠다는데 네네. 법원 재판은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검찰 출석일은 검찰하고 조율이 가능한데 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당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뭐 그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제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뇌물 혐의 같은 경우는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 집중 심리로 이뤄진다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자주 출석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공판이기 때문에 네. 누가 가서 대리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민사재판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집중 심리를 한다고 그러면 더 꼼짝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안이 벌써 위례하고 대장동하고 성남 FC 3건이 있고요. 성남 FC는 또 성남 지원하고 중앙지방법원하고 2개로 나눠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하고 2사람만 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성남지원에서 하니까요. 이게 법 기술적으로 소송 진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성남 FC 사건은 지금 나눠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공판도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이걸 위례 대장동하고 성남 FC하고 같이 결합해서 심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법원이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법원도 지금 골치 아픕니다. 예. 법원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물론 뭐 피고인도 다 골치 아프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혹시나 앞으로 또 있으면 그 표결도 이렇게 관심이 갈 텐데 여당에서 요즘에 이게 움직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네. 서명받고 있다고 이게 그 국힘 하영재 의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좀 민주당 압박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죄질이 안 좋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그 죄질이 안 좋은 불량한 그런 그 범죄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뭐 이런 혐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죠. 이거를 뭐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가 사실상의 당론인데 네. 뭐 개인의 이런 비리를 감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예.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재명 대표 추가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은 115석이니까 네. 가결로 결론이 나던 부결로 결론이 나던 민주당의 의중이 결론을 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야 이런 내로남불도 다 있냐? 뭐 노웅래 이재명은 괜찮고 뭐 이거는 액수도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거는 이런 내로남불도 예. 있구나 참 재밌다. 그리고 또 부결이 되면 오죽했으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게 뭐하니까 너도 좀 살아라 해가지고 그 은전을 베푼 거다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수도 둘 수가 없는 그런 참 꽉 막혀버렸습니다. 외통수에 어떻게 보면 걸렸습니다. 민주당 어떤 결정할까요? 민주당이 아주 되게 걸렸어요. 금방 신원 얘기하는 대로 검찰에 아주 절묘한 수를 둬가지고 민주당을 공경에 턱 빠뜨렸습니다. 예. 검찰로서는 아주 쾌재를 부를 거고요. 국힘당 입장에서도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죄질이 나쁜 국회의원을 딱 그 시험대 위에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데 어떤 결론이 나도 욕은 민주당이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장기나 바둑을 둬도 이런 수를 둘 수가 있지 하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예.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도 하여튼 결론과 상관없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고 끝나고 나서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욕은 또 민주당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정이 이건 아주 외통수예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검찰이 아주 절묘한 한 수를 뒀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이 내정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으로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제 사의를 표하고 박대출 의원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이 이후에 시선은 이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사실은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좀 있었고요. 좀 있었죠. 예.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PK 아니에요, 울산. 그렇죠. 근데 박대출 의원도 진주인가요? 지역구가 같은 PK예요. 예, 그러니까 진주입니다. 예. 당내 투톱이 다 같은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영남 기반 정당이다 보니까 TK, PK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아예 그냥 그 중에 어떤 특정 지역으로 다 이렇게 쏠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그 윤재옥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원내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15표 중에 누가 더 많은 표를 갖고 가느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합종연행과 교통정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박대출 의원이 그럼 내가 빠졌으니까 원내대표로 누가 당선되면 좋을지 뭐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뭐 드러낼지 안 드러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 원내대표 후보군에서 지금 뭐 여러 명이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지금 당내에서는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가 예. 뭐 친윤 일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내 다양성이 뭐 사라졌다 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남 대표에 대한 뭐 일각의 우려.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승부처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김학용 4선 윤재옥 3선 근데 윤재옥 의원은 대구고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고 근데 김학용 의원도요 지난번 그 3구 대선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한 대여섯 군데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같이 같은 날 당선돼 갖고 그리고 뭐 특별히 비윤이다 뭐 반윤이다 이렇게 분류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과의 호흡
내지는 뭐 그 전체적인 그 당내 그 지역 안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요 네.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기가 예.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관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품평 의원들의 품평, 인간적으로도 좀 인격이 어떻다. 네네. 뭐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밥도 안 사고 뭐 그러더라. 뭐 이런 것들 다 알거든요. 예, 뭐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은 뭐 차기 원내대표지 뭐 후보군 여러 인물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요? 김학용 의원이 이제 뒤늦게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인간성은 김학용, 안성맞춤 이제 지역구가 안성이니까 예. 뭐 안성맞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친화력이 좀 뛰어난 분이고요. 윤재욱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신 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PK/TK 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윤재욱 의원이 적합하고 수도권에 누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의원들이 생각한다면 김학용 의원이 딱 정말로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그 두 개를 놓고 또 윤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도 놓고 결정을 할 텐데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끝까지 모릅니다. 최악의 투표자들이 사실은 의원들입니다. 끝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군요. 당신 찍어주겠다는 식으로 몸짓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엉뚱하게 찍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데 다음 달 중순에 새 원내대표 뽑는다 뭐 그렇죠. 그러는데 네, 뭐 예. 지금 4월 말까지 하겠다고 이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4말 5초면은 바로 결정이 될 거고요. 예. 워낙 민주당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니까 어떤 지금 예. 결국은 이제 친명 원내대표가 나오냐 아니면은 좀 중립적인 원내대표가 나오느냐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로 친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거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활동에 기지개를 폈다라는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언론에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기상 이제 총선 뭐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한 역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대통령 퇴임 후가 왜 이렇게 다 불행하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YS 대통령과 DJ 대통령을 우리가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처럼만 하면 되는데 두 분처럼 지금의 여든 야든 그 두 분처럼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자기 임기 말에 치러진 선거에서요. 김대중 후보랑 이회창 후보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가 선거전 막판에 예. 비자금 600억 그 수사 촉구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딱 특명 내려서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하지 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통큰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찌 보면 1980년 광주에 정치적으로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본인 그 재직 시에도 그분들을 청와대로 여러 차례 초청해서 고견을 듣자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 이래 서로 우리가 잡기만 해봐라. 니들 가만 안 놔도 뭐 이런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다시 되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윤 대통령께서 좀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시리오님께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뭐 행보랄까요? 이것들이 좀 앞으로 우리 정치에 좀 어떤 영향 좀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두 분이야 뭐 끊임없이 생각이 있죠. 그런데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TK 지역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망이 그 평가와 전망이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물론 하고 싶을 것이고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뭐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소수의 측근 내지는 지인들하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는 매우 어렵고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내에도 영향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분이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 친전 의원은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두 전 대통령도 활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고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것들이 뭐 전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 대통령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현실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문 대통령의 양산 발언,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의 이 얘기는요. 진실성을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요. 그런데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그렇게 전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여 가지고 한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이제 좀 보도가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동안 별 얘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일본 통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 출장도 뭐 여러 번 같이 다니고 그런데 가서 그 활동하다 보면 이분이 나하고 다른 당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또 요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면 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역공을 하면은 네.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총리였잖아요. 예. 총리 시절에 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똑같은 질문을 민주당 분들 만날 때마다 다 던지는데 한 분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신 분이 없어요. 그 대법원 판결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했냐고요, 그거를. 왜 안 했냐고요. 그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에 와서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대로 그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책임 총리고 일본 전문가 아닙니까? 본인은 뭘 해놓고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하네요. 이제 발언 바로 하시죠. 예.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낙연 대표는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뭐 원칙 비슷한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문재인 외교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현실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 대일 외교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뭐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평가는 있지만은 움직인 것은 맞지만 아베 이후의 일본은 전혀 그 전의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고요. 이 한국과 일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5대5로 협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 6대4나 7대3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일 외교가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잘 했으면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6대4나 7대3으로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열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 전에 했던 거 다 털어내버리고 10대 빵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는 정권이 상식을 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상식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
다른 외교는 모르지만 미국과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 학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역사적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외교를 해놓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했다고 그러면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나 국힘당 출신인 분들이 이렇게 편을 들지 말고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습니다. 그거 제가 좀 다시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기대는 많이 안 했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시고 있는데 아마 못한다고 봐요, 저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나중에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문희상 아니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2+, 알파. 근데 앞에 2는 한일 양국 정부, 두 번째 2는 한일 양국 기업, 세 번째 알파는 한일 양국 국민 성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로금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끝내자 하는 건데 이게 요번에 나온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가? 문희상 전 의장님조차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10대 빵이다.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만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경민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최근에 보면 뭐 독도 문제 얘기 안 했다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몇 차례나 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걸면서 무슨 독도를 팔아먹었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그거를 브리핑한 일본의 관방부 장관인 기하라 세이지라고 하는 그 정치인은요 상당히 극우 성향이에요. 극우 성향이고 품행도 방정맞지 못하고 일본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의 그 공식적인 해명은 믿지 않으면서 일본 극우 정치인의 그런 그 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석같이 나는 그걸 더 신뢰한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나는 그걸 더 신뢰한다. 그 말을. 그럼 뭐죠?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을 넘어서 숭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일본 극우 정치 숭배를 하는 건 누구예요? 숭일 세력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신 의원님 반론 아니 들으셨겠습니다. 그 2+2+ 알파는 지금 자꾸 국힘당이 왜곡을 하는데 전범기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고 빼고 자꾸 찐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2차 만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게 바로 2차 만찬인데 2차 만찬에 혹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엄청난 대우를 한 거다 그랬는데 2차 만찬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일본의 그 관과 일본의 관정이나 언론은 분업과 협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외교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새로 한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땜빵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